우리가 살인도 자기에 의한 게 있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부작위에 의한 걸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이 수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압박감을 안 느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작 몸통으로는 수사가 안 올라가고 주변부에서만 머무르고 수사를 지연시키고 안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꼬리 자르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박주민 변호사님,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이모 씨는 사망을 했고 네. 이 앞으로 수사는 그럼 어떻게?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은 좀 따져야 될 부분이 이제 꽤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결국 부검하면 한 하루만 기다리면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제죠. 어제 그제 뭐 난리를 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주에서 죽였는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지금 이 고인이 지금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기저질환이나 심장질환이고 뭐 타살이나 자살이나 뭐 이런 흔적들이 사실 없다고 지금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곧 들어볼 겁니다. 팜플렛 들고 뭐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팜플렛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신인기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실과 죽이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또 그건 언론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 일단은 이 돌아가신 이제 이모 씨인데 이분에 대해서 저도 참 고인의 명복을 일단 빕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당에서는 사실 그 이재명 특위가 있거든요. 네. 거기 부위원장님하고 이분이 이름이 똑같으세요. 그래서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이제 보도가 어떻게 나갔냐면 이제 저희 특위 부위원장님은 이제 변호사시고 이분은 변호사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을 또 변호사로 다 이렇게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좀 뭐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은 변호사가 아니신 분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게 사실 수원지검에 고발이 된 게 작년 한 10월 정도예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 방문도 가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금원의 출처부터 좀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의혹입니다만은 대장동 쪽에서 형성된 자금들이 돌고 돌아서 이제 이게 좀 변호사비 대납의 자금으로 확보됐다. 이제 이런 식의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사를 통해서 물론 밝혀야 되는데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들으신 내용은 가설입니다. 네, 일단 혐의점을 저희들이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요. 지금 그 며칠 한 달 됐죠. 그때 그 유한기 씨가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고 안타깝게 그리고 김문기 처장께서도 이제 그 돌아가시는 사건이 또 났었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팩트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도한 주장으로 이제 가는 건 또 문제지만 또 현재까지 의문점이 남아 있어서 지금 부검도 하고 국과수에서 입장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일단 검찰 수사가 너무 부실하거나 너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히려 핵심으로 못 들어가고 주변부에 머물면서 주변인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극단적 선택들을 연달아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당에서는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났는 게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왜 이 숨진 이모 씨를 조사를 안 하냐. 민주당 입장은 그거였거든요. 이게 오히려 뭔가 조작한 거다. 이 문제 제기 자체가 공작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모 씨 입장에서는 지금 왜 이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뭐 현금 등으로 수사한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냐. 서로 지금 불만이었던 거거든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 얘기 들으면 검찰이 좀 편향적으로 하고 있나라고 양쪽 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쪽 다 수사기관에서 이거 왜 이게 진도를 안 빼냐라고 좀 불만이었던 사항인 거가 오히려 좀 팩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씨인데 이름은 공개를 했는데 뭐 공개하기 저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씨로 합시다. 이 씨인데 이 씨가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계속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걸로 보이고 결국 이렇게 공직선거법 고발을 하니까 허위 사실을 고발하니까 고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녹음 자료 같은 걸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녹음 자료가 본인이 거짓말로 막 스스로 자기가 녹음해가지고 한 게 밝혀졌어요. 특히 그 사람하고 대화했던 사람이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무고가 되는 거잖아요. 점제가 없는 걸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증거를 위조해.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지금 김준일 변호사 얘기하는 게 그 두 가지 사건이 지금 계류 중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도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조작했기 때문에 좀 고인이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 부분 수사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무조건 보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까지 이른데 그런 상황에서 어째저째 막 이틀만 하루만 기다리면 부검 결과 나는데 그걸 미리 뭐 어떻게 저떻게 뭐 이런 말 하기 정말 조심스러운데 이분이 조심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뭐 이재명과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연결하는 게 뭐 정치에는 뭐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지만 좀 너무 야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어떤 정무적으로 좀 안을 좀 헤집어 보면 사실 이분이 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던 분인가 싶지만 아니에요. 20년 가까이 네. 민주당 당원 있었던 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뭐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아하는 어떤 분들이 있거든요. 이낙연 후보 뭐 그쪽 예전에 같이 했었기도 한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고발 조치를 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또 그 고발이 잘못됐다고 고발이 됐고 두 가지 사건이 계류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데 이를 너무 엮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우연들이 이렇게 우연. 어쨌든 이런 네. 죽음들이 아까 뭐 신규 변호사 얘기했습니다만 3번씩 연속해서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1년도 아니 몇 달 사이에 이제 그 3번 이상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 이제 신인규 대변인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 정도까지 얘기를 지금 논의를 했어요 우리가. 일단은 그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문점이 있다. 거기까지는 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검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의문이 없으면. 그러니까 의문이 있으니까 부검을 하는 거라서 그 죽음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그 고인이 되신 분도 명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그냥 그 녹취록 같은 게 공개가 됐는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이건 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이 일단은 들어보면 목소리는 다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저희 쪽에서 국민의힘이 인볼브가 돼서 이게 한 게 아니고 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는 데가 있어서 이제 친문 성향의 그 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고발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민주당의 그런 내부 싸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랑 관계가 처음엔 없었다는 실제 점을 민주당이 한 20년 당원이기도 했으니까.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랑은 관련이 일단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되신 분께서도 작년 12월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근데 절대 나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본인이 막 페이스북에 삶에 대한 의지도 많이 이렇게 내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성급하게 그냥 자살이다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성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계선에 있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제를 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대장동 관련된 거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변호사비 대납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와의 그 대학 선후배 사이예요. 같은 대학 그 중대 동문이신데 지금 그 두 군데에서 수사를 하면서 지금 두 달도 아니죠. 한 달 새에 관련자들 피의자 2명과 지금 그 고발인이죠. 어떻게 보면 고발인을 뭐 도와줘 제보자라고 하겠습니다. 다 세 분이 지금 연달아 돌아가신 겁니다. 다 자살이든 뭐 어쨌든 의문사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보통 옛날에도요. 수사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의문점인 죽음이 나오면 그 관계 기관장들은 책임을 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이 정도 되면 이건 뭐 어느 한 검찰에서 문제된 게 아니라 중앙지검, 수원지검이라는 다수의 지검에서 문제가 그렇죠. 됐으니까. 큰 지검에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은 왜 거치 표명을 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최소한의 수사 관행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잘못됐든 아니면은 검찰에 무리한 수사가 있었든 수사를 안 했든 이런 수사 관행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도 결국은 인권에 대한 그 보호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뭐 전혀 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도 원래는 또 보통 그러네요. 그런 네. 입장이긴 한데 지금 앞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셨던 두 분 같은 경우에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참고인 알기로는. 소환 네, 참고인 됐었죠. 지위였기 때문에 참고인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한 분은 아까 그랬듯이 사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큰 압박감을 먹고 배신감을 느꼈던 정황이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거는 신 변호사님 얘기가 맞는데 이게 좀 디테일의 구체적 타당성이랄까 강론으로 들어가면 요 지금 두 앞선 죽음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이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저도 원래대로면 신 변호사님 같은 입장을 취하는데 요거는 좀 결이 약간 다르지 않나. 그리고 저는 네, 검찰에서 국민의힘에서 저런 주장을 반복을 해요. 수원지검장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신성식 지검장일 겁니다. 네. 중앙대학교 출신이도. 그럼 그분들한테 모욕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어째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수원지검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수원지검장 했으니까 정부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다. 지금 다 그런 논리잖아요. 동문이란 이유만으로 서울중앙지검장 그렇고. 네. 저는 그런 아주 1+1 뭐 내 아이면 남 이런 논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서울법대 동문들은 또 온갖 곳에 다 있는데 양쪽 정당에. 아니 그리고 사실은 좀 이런 얘기 좀 안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압박 수사를 세게 해가지고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면 이재명 봐주기가 없었다는 거에 반증이 저는 되기도 그래 하거든요. 보거든요. 사실은. 계속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좀 안 맞고 약간 조금 너무 아니 그리고 정부적으로 만약에 그 문제 간다. 같으면 뭐하라 그런 그 극단적이게 하겠습니까? 압박이 느꼈으면 본인한테 압박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김준일 변호사는 전화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재명 후보랑 엮는 거 오히려 저는 좀 그 이면에 검찰 수사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봐야지 않나. 그래서 잘못됐으면 뭐 그게 김호수든 누구든 나가는 게 맞는데 이게 수원지검장이 중앙대학 출신이니까 이재명 후보를 봐주려고 하다가 저래 사람이 죽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좀 반박할 시간을 자, 반박할 주신다면 시간이십시오. 일단은 유한기 씨 같은 드릴게요. 경우는 지금 피의자 상태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그걸로도 이미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직권남용?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받다가 이분들이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검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살인도 자기에 의한 게 있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부작위에 의한 걸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이 수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압박감을 안 느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작 몸통으로는 수사가 안 올라가고 주변부에서만 머무르고 수사를 지연시키고 안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꼬리 자르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꼬리를 자를 때 그 꼬리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독박 쓰는 거거든요. 뭐 방송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독박을 써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성식 저도 그 지검장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저희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저희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특정 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적으로 친분이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그 과정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되는 국민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우연의 우연은 필연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수원지검장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일하는 사람은 검사고 부장 검사고 그 지 라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던 말이에요. 중앙지검장이 누구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모두가 친정부다. 또 수원지검장이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 라인이다. 무슨 어린이 같은 소리를 합니까? 검사가 무슨 바보입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저는 이걸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냐면 저는 그 사망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안타까워하잖아요, 많이. 정말 국민의힘이 제일 안타까워해요. 제가 보니까 세 분의 사망에 대해서 피켓도 들고 나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 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지를 근본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꼬리 자르려고 이래 됐는 건지 아니면 수사 과정이나 언론에서 그런 어떤 몰아가기가 문제됐는지 그 좀 핵심들을 좀 봐줬으면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진짜로 이분들이 안타깝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런 검찰 개혁이나 그런 부분 수사 관행이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맞지. 계속적으로 정쟁으로 모든 걸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검사와의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셔서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나는 검찰의 상층부를 믿지 못합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평검사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검사들하고 한번 부딪혔거든요. 저도 기억납니다. 예, 검찰 상층부를 믿지 충격이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게 20년 전입니다. 근데 저는 20년 전과 지금 저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맞았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 그래서 윤석열을 못 믿겠다.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장도 만약에 검사로서의 처신을 어떻게 했느냐는 평가를 또 받아야죠. 근데 그 저는 당시에 당연하죠. 했으니까. 검사로서의 평가는 별개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평가가 그래도 국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로 와 있다고 이제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의 상층부라는 분들을
참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그건 검찰이 풀어야 될 숙제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권에 따라서 네.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수사도 좀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진실을 밝히는 직업이 검사들인데 사실 진실이 밝혀진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정쟁의 한복판에 검사들이 서서 정말 이렇게 나라 전체적으로 불행해지는 이런 문제들은 참 우리 모두의 극복해야 될 과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출신에 대한 이제 이유 있는 불신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떡값 리스트 옛날에 공개했다가 네. 본인 의원직만 날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삼성한테 돈 다 받아 먹은 거 쫙 다 나왔잖아요. 네. 검사장 그때 20년 전이나 그때나 뭐 하여튼 쭉 체계적으로 관리됐었던 거고. 그래서 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의 일들은 이제 굉장히 사라졌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그 스폰서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사라졌을 것 같고. 그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네, 그래도. 다만 이제 네. 정무적인 사건에 대한 정무적인 처신이나 판단을 어떻게 하고 가져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어떤 검사들마다 특히 고위급 검사들마다 판단이 좀 다르겠죠.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냐에 대해서 결국은 옛날에 그 안강민 검사장이 그런 얘기했던가요? 칼에는 눈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못 찌르면 되돌아온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그래서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검을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요즘 검사들의 초식이나 검술이 그렇게 정치한가, 그러니까 정교한가. 그게 이성윤이 됐든 그게 윤석열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좀 한동훈 씨까지 제가 왜 얘기하냐면 다 뭐 잘한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우병우 수석도 상당수 무죄가 나왔습니다. 누가 찌른 겁니까? 예를 들어 거의 다 무죄 사법농단 거의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누가 찌른 겁니까? 그 핵심도 한동훈 검사가 이게 주축이 됐던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검사하고 기소할 때는 찬사를 받지만 실제로 결과 놓고 봤을 때는 또 검을 함부로 휘둘렀다는 평가가 좀 냉정하게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그래서 그 정치권의 논평은 1일1비 그날 데일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사건 기록은 결국 결과로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승진하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검찰에 대해서 평가를 함부로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쉽게 환호를 보내기도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도 그 흔히 말하는 뭐 인상주의 비평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김준호 변호사 얘기한 것도 왠지 한동훈이라는 이 고위직 검사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을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떠나서 그래도 이 사람은 기소하면 유죄 나오는 뭔가 잘하는 사람. 아까 김준호 변호사 얘기대로 검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느낌스가 있는 거예요. 느낌스. 근데 왠지 아주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 TH김도 그렇게 예전에 좀 말을 했었고요. 같은 맥락으로 저는 예를 들어 박- 50억 클럽에 있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분이 옛날에 기소의 달인이라고 근데 기자들 만나면 무죄의 달인이란 말도 있었어요. 반대로는. 네. 저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네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박지원 변호사랑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뭔가 과학적으로 또는 뭐 법률적인 인과관계에서 밝혀진 고리가 없는데도 마치 이재명 후보에서 뭐 사람을 지켜서 막 어떻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이 인상주의 비평 혹은 이 느낌스의 차원에서 지난번 그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이 두 분이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묘한 언어적 공통점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하시다가 이재명 후보가 뭐 어쨌든 고인에게는 애도를 표합니다. 어쨌든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좀 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뭐 사실 뭐 굉장히 후보하고 서늘한 느낌이 상관없기 들고 어쨌든이라고 때문에 점찍고 가는 네, 거예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네, 제 기억이 맞을 뭐라고 거예요. 말씀드릴 네, 수는 네. 좀 없는 부분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근거 얘기를 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언론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검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나와줘야 이게 뭐가 빡빡 맞았는데 안 나와주니까 더 좀 강하게 수사했던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 제 추론입니다. 강하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게 아닌가. 부르긴 했나요? 저는 많이 불렀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을 느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만약에 그분들이 뭔가 있으면 뭐하러 그렇게 선택을 합니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죠. 없는데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닌가.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 게 좀 생각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께 말씀하신 것 중에 검찰 상부 저도 별로 안 믿어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아니 보수 정부 때는 아주 밀접되게 했던 것 같고 약간 진보 정부 갔을 때는 그 정부를 쳐버리는 결과가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조금 다르다. 특히 윤석열 후보를 봤을 때는 말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180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1도 안 들었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봤을 때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급기야는 타당에 예, 대통령 후보로 아유, 나가버렸는데. 예, 제가 뭐 하여튼 박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또 공감 아니 아까 우리 네, 진행자분이나 저도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그러니까 너무 의혹과 음모론으로 가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저도 생각이 똑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잖아요. 이게 대납 의혹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의혹 사건인데 이게 그 MB 대통령이 처벌된 거랑 굉장히 그 유사합니다. 그 형태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 억울하면 억울한 만큼 그거는 그냥 저는 수사를 좀 받고 우리 그때 김 변호사님하고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좀 빨리빨리 좀 털어버리는 게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 버리고 계속 뭔가 이렇게 피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